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또 역대 최다였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로 높아지고 병상 대기자도 크게 늘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때문에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냉각장치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걸 3번이나 확인했고,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인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 잇따른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노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용 3D 프린터를 환기가 잘 안 되는 교실에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 치솟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만성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 중반으로 또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102명입니다. 전날보다는 73명 줄었지만 이틀째 7,000명대입니다. 지난 7월 초 시작한 4차 대유행이 5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다음 주 중반은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082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418명, 전체의 76.5%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 늘어 857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83.4%인 715명이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7명 늘어 누적 4,07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올라서면서 병상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806개 가운데 685개가 사용 중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8.4%이고 경기가 81.1%, 인천이 87.3%로 집계됐습니다. 중수본은 수도권 병상 배정이 어려울 때는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7.7%로 높은 상황입니다. 일반 병상도 사정이 좋지 않아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날보다 143명 늘어 1,003명입니다. 이 중 나흘 이상 대기자는 302명입니다. 재택치료를 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18,404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도 1,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광역시도만 무려 8곳에 달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시청 광장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선별검사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매우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6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최근 일주일 연속 확진자 수만 134명에 달합니다. 대전은 특히 요양시설 감염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모두 7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요양시설들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2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누적 확진자가 348명에 달합니다. 요양시설 특성상 70대 이상 고령층 감염이 많고 상당수는 돌파 감염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시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덕구에 있는 교회에서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서구와 대덕구 중학교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감염세가 이어지면서 대전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전 이외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동안 비수도권에서 나온 지역 발생 확진자는 1,665명으로 전날보다 100여 명 늘었습니다. 모두 8개 광역시도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는 하루 만에 208명이 확진됐습니다. 홍성에 있는 목욕탕에서 시작돼 인근 요양시설로 번진 집단 감염에서는 10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모두 7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역대 최다인 193명이 확진됐는데 양산과 함안에서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부산에서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경북, 강원, 대구, 전북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 중으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비쳤는데요. 방역당국은 급격한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선별검사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치솟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상황을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되는 사적 모임 규제와 방역 패스 확대 수준으로는 효과를 나타내기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확진자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걸 꺾으려면 일시적으로 강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비상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하루 만에 22명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감염만 16명 늘어서 모두 45명이 됐습니다. 확산세가 빨라진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서울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도 추가 감염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감염자와 감염 의심 학생이 잇따라 나온 서울대도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학교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지만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7일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A씨가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됐고 이후 같은 기숙사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3명도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3명은 앞서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확진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듣지 않은 만큼 비대면 수업 전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오늘부터 공과대학 앞에서 운영하던 신속검사소 위치만 확진자가 나온 기숙사 앞으로 옮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1명씩이 인천 미추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되기도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학교가 일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하루에 20명 넘게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22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도 16명이 늘어나 45명이 됐습니다. 어제 2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해외 유입 사례도 6명이 늘어나 15명이 됐고요. 추가된 사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입국자 3명, 모잠비크 발입국자 2명, 에티오피아 발입국자 1명씩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 소속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교회에서 열린 예배 프로그램 참석자들 가운데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과 인접국 등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등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확진됐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던 수험생들인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수험생 이모 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원고 한 명당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 학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당시 확진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 가운데 44명은 국가가 아무 구제 없이 응시를 금지한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한 사람에 1,500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은 당시 모든 국가 공무원 시험이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험생 측은 수능 등 다른 시험에서의 조처와 비교하면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앞서 헌재가 지난 1월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원고 측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국가를 상대로 이긴 유의미한 판결이었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존 백신으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3차 접종하면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기존 1, 2차 접종자도 중증으로 악화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존 화이자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로 공개된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실험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이 전제 조건입니다. We expect significant protection against any type of COVID-19 mediated by Omicron in individuals who have received the third vaccine.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 항체 효과를 현격히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3회차 접종을 하면 중화 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2회 접종 예방 효과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예방 효과는 약 95%였습니다. 기존의 2회 접종은 감염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됐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timelines are such that we would be delivery ready with a Omicron-adapted vaccine by March next year, pending regulatory authorization. 백신 제조사 중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능을 공식 발표한 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처음입니다. 모더나와 얀센 등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43명 중 4분의 3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3분의 1은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이라고 로셸 월렌스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아직 통계 대상이 적기는 하지만 오미크론의 백신 회피 능력이 밝혀진 것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다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주요 증상은 기침, 충혈, 피로 등으로 가벼운 수준이고 입원한 사람은 1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어제부터 미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육종암 등의 각종 질병에 걸린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YTN은 국내외 전문가 취재에 더해 자체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학습용 3D 프린터가 배출하는 유해 물질의 구체적인 종류와 양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입니다. 선생님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6명은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른쪽 허벅지가 커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에서 보면 상황이 조금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취재 결과 정부가 외면했을 뿐 경고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The rats that breathed in the 3D printer emissions, they had much higher blood pressure. Lots of particles could be emitted. There are studies that they are showing that they might have some, they cause asthma and also some type of cancers is possible. 유해 물질은 가느다란 실 모양의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고열로 녹이는 과정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였다는 저가의 중국산 필라멘트. 환기 안 되는 교실에서 녹이고 선생님들처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YTN이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과 함께 실험한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자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자일렌 같은 경우는 일반 환경에서는 우리가 거의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산업단지, 소각장 이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인데 상당한 시간 동안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입을 하면은 신경계통이나 근육계통이나 이런 데에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쭉 누적이 되면은 만성적인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요. 3D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죽음의 가스실이나 다름없었던 교실. 아이들은 안전했을까요? 선생님이 아프고 선생님이 위험한 거는 일단 둘째 문제예요. 학생들이 아프거나 학생들이 위험하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안전을 강조했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창조경제, 무한 상상실, 그것 때문에 죽었다 정말 내가 분통이 터져. 이렇게 하고 10년 있다가 그때 누가 책임질 낀지. YTN 김지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서 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 750평, 2,5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남편 명의로 지은 단독주택을 장관 재임 기간에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발견돼 남편과 동생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농민들이 농작물 출하대금을 떼이고 운영자가 경기도와 양주시에 억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양주 로컬푸드 사태와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 의원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7일 양주시 의원과 담당 공무원 등 5명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양주 로컬푸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A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A씨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KTX 휠체어 좌석을 이용했다가 무려 45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냈습니다. 휠체어 없이 보조기구만 갖고 타서 정당한 이용자가 아니라는 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좌석을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경추 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 장애인 황덕현 씨.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를 사용합니다. 지난 5일 대구를 다녀오기 위해 KTX 수동 휠체어 좌석을 예배한 황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개인 워커만 갖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수동 휠체어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만 예매할 수 있는데 워커는 휠체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워커만 가져간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워커만 갖고 탑승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콜센터 직원한테 그걸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그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동대구 내려갈 적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했고 황 씨는 신랑이 끝에 열차에 놀랐지만 다시 객실 승무원이 다가와 위약금을 요구했고 결국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준 운임의 10배인 4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다 이용할 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증도 보고 제 몸 상태도 봤는데 위약금을 물게 됐어요. 코레일 측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황 씨에게 부가 운임을 징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가 그동안 휠체어석을 이용한 건 중증 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을 두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원칙을 고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레일 규정을 보면 장애인, 유공자 등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휠체어 소지자로만 본 건 너무 좁은 해석이란 겁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이 좌석을 마련해서 운영해라 라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물리적인 휠체어를 소지한 사람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으로. 또 보행 보조기기 역시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휠체어석 이용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황 씨에게 사과한 뒤 위약금을 모두 환불 조치하고 워커 등 이동 보조수단 소지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영변 핵시설에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는 위성으로 관측한 열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영변 원자로 냉각장치에서 온수가 배출되는 것을 3번에 걸쳐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자로 가동 이후에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되며 북한은 현재 2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최대 2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미 군사 전문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천명하자 미국 동맹국이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 뒤를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지난 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영국이 뒤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8일 의회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했습니다. There will be effectively a diplomatic boycott of the
there will be a diplomatic boycott of the Winter Olympics in Beijing. No ministers are expected to attend. What I think the House and no officials, Mr. Speaker. 캐나다도 현지 시각 8일 동참을 발표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밝혔습니다. We are extremely concerned by the repeated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at is why we are announcing today that we will not be sending any diplomatic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Olympic or Paralympic Games this winter. 호주도 현지 시각 8일 동참을 알렸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 7일 가장 먼저 미국 뒤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국 안보동맹인 오커스의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호주가 모두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동참으로 미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5개 국가도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나섭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꾸려진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이탈리아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영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이 잇따라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TBS 라디오에 출연해 평창, 도쿄, 그리고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보이콧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우리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대표단 참석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당 혁신을 위한 비상기구를 출범시키며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통합행보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도 참석해서 양당 후보가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오늘 출범한 민주당 혁신기구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쇄신책의 일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대 대선을 이제 꼭 90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당 혁신을 위한 비상기구를 출범시키며 쇄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또 한 번 내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뿐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위성정당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직접 혁신과제를 공모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출범한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민주당 혁신과 국민소통 강화를 목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활동합니다.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2030 세대를 혁신위원회에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선대위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출신의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면서 내일 오전 이 후보가 직접 환영식을 열 예정입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통합행보를 이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립니다. 앞서 윤 후보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하기 전에도 들렸던 곳인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고 방명록에 적으며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도 참석해 민주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과거 극우 성향 발언 논란에 따른 여파도 여전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비하를 비롯해 5.18 특별법 관련 발언,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한 발언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르면 오늘 노 공동선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에 여야는 나란히 대규모 지원 구상을 밝혔는데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손실보상 50조로는 부족하다며 집권 시 100조 투입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면 양당 지도부가 만나 협상에 나서자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집권 시 추진을 검토하는 방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재정지원 대책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거론되는 내년 추경 편성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밑 조율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로선 여야 간 또 당정 간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논의는 뚜렷이 진행되는 게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추후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정치권의 방역 대책 논의는 불가피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과 LH 사태 방지법 등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를 패러디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뚜기 측이 상표권 침해라며 항의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정치인 홍보에 특정 기업의 상표나 제품 이미지를 쓰는 건 불법일까요? 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코카콜라 측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속한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제품을 패러디한 이미지를 만들어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건 정치권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결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오뚜기 측이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라고 항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상표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무형의 자산이죠. 그러나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절대적 권리는 아닙니다.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비평 등의 공익적인 활동, 비상업적인 목적이라면 기업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측은 자사 로고가 정치적 패러디보다는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회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보 지지자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비상업종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활용하는 영역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상표 침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특히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상표권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이 오뚜기 상표 사용을 밀고 나갔다면 논란은 더 커졌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겠죠. 결국 해당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치 패러디가 인용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덟 살 딸을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한편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피의자에 대해 오늘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8살 딸 학대 살해 사건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에서도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에 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항소를 했네요, 2심까지. 사실 지금 법정 안에서 보였던 이들 부부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말로만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지 법정 안에서의 이들의 진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그 8세 여아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옷걸이로 아이를 폭행했다. 그것도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하고 아이가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구별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당연히 그거 구별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구별 못했다고 아이의 겉옷, 속옷을 다 벗기고 화장실에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물도 아니고 찬물에 이제 아이를 샤워를 시키고 2시간 동안 방임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 이 모든 걸 다 부인해요. 난 때리지 않았고 따뜻한 물로 했고 닦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픈 게 그 오빠가 있습니다. 9살 난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동생을 때렸고 동생에게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따뜻한 물이면 김이 있을 거잖아요. 김 서린 걸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의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라는 그 진술이 법정에서 신뢰성 있는 신빙성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사망에 이르겠다면 부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해야지 법정에서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빠가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뭐 언론에서 30년을 중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중형이 아니라 형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 정도 고려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 없어요. 존재는 하지만 사형을 못하니까 자꾸 판사들이 무기징역형을 하는데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최고 형벌인데 과연 이 상태에서 무기징역형 해도 돼? 이런 어떤 주저함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나오는데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고민한다면 저는 30년이란 형, 이 부부들 20대거든요. 30년 정말 다 살고 나오더라도 이제 50대인데 과연 그런 형벌이 타당한지는 한 번 정도 우리 국민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가혹한 학대가 있었고요. 몸무게도 상당히 저체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그 법의학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 방송에서 좀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이가 사망했는 게 그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기보다는 밥을 하루에 한 끼를 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밥을 주지도 않고 맨밥에 물도 주지 않는 상태로 아이를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맨밥에 물도 없이 그거를 목 막히면서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모로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너무나 극심한 영양실조에 영양 불균형으로 사망했다. 법의학 의사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을 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굶어서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굶겨서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황 증거들 그리고 증거들이 결국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겠죠?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저 아이들을 다 사망하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 부인하지만 이건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영양이 불균형한 아이가 찬물에 샤워를 하고 닦지 않는 몸에 2시간 동안 차디찬 그 타일 바닥에 있었다면 아이가 사망하리라는 점은 우리 앵커분들도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사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래도 괜찮지 사망하면 어떻게? 몰라 그래도 돼 라는 인식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구형량과 같은 선고 형량이 내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상고의 이유는데요. 원래 형량에서 그냥 보통 4년, 5년 나온 형량으로는 대법원 갈 수 없는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서는 상고, 대법원의 형량 부당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가 만약에 상고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상고 안 하면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때 좀 어려운 말인데 부대항소라 그래서 검찰도 당연히 항소 지금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투어야 되지 않느냐. 자, 검찰이 나온 구형량대로 나왔다고 그냥 이 순간에 수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이의 생명이 무참하게 뺏겼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검에서는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상고한다면 검찰도 부대항소를 해서 형량의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법률 용어라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피고인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그러니까 형량을 더 높이지는 않고 그렇죠.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도 맞서서 같이 해야 된다. 그 대법원에 상고할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상고가 된다면, 그런데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이잖아요. 사실상 1, 2심에서 법리에 그 오해가 없다라고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뭐 그 2심 판결을 유지가 그대로 되죠. 인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유무죄가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또 법률 용어가 좀 죄송스러운데, 뭐 채정법칙의 위반이라든가 판단 유탈이라든가 심리 미진이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심리 미진은 제대로 심리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심리가 조금 부족했다. 증거 채정을 하는데 원래 이게 유죄를 만들려면 증거가 착착착착착 쌓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사실 그 우리가 앵콜 방송 보듯이 대법원이 이제 2심 판결을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저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옛날에 그 이재용 사건에서도 사실 심리적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30년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부당이다면 형량 부당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것도 대법원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형이란 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무기형이 최고형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무기형 선택에 주저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 지금 뒤에 있는 사건도 똑같은 건데요. 좀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 아이의 억울함, 그 아이가 무참하게 그 순간에 사망했을 때의 그 공포와 그 아이의 고통을 조금 법원이 어루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도 결국 대법원 판결로 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가 반복이 되는 건 결국에 처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앞으로는 또 아동학대 치사죄 처벌도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양형 기준이 올라가게 될까요? 저는 되게 이렇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인죄의 규정을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사실 살인죄와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형 기준에 보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 최고로 형을 올릴 수 있는 게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살인으로 가느냐 치사로 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평면이 다른 것이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겠어? 야,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억울한 아이의 죽음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국가는 그걸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양형위원회에서 저번에 성범죄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도 굉장히 형량을 올리듯이 이번에도 정말 법원이나 검찰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다면 아동학대 치사로 가더라도 그 법정의 최고 상한을 22년 6개월까지 늘렸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10년에서 2배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검찰에서 그 범죄의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른 비난 가능성만큼 형량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기존에는 양형 기준이 안 되었으니까 양형 기준을 이탈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2년 6개월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치사라 할지라도 이제 형량은 거의 무기징역형과 유사한 정도의 유기징역형이 확보되어 있다. 기존에 있는 양형 기준보다 2배가 늘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우리 재판부가 장량 감경이라고 재판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형량을 좀 깎아주는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형 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면 그런 그 여지 자체를 좀 줄이고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런 그 의미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주제를 또 바꿔볼까요? 예.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그 유기하는 걸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지난 7일에 구속이 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사건도 좀 죄송스럽지만 국가사법 시스템이 선량한 시민 2사람을 무참하게 살해로 이끌어간 사건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뭔가 좀 잘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선량한 시민 2사람을 살해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사망이 일어난 사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평소에 아는 지인인 여성을 만나서 이 여성과 다툼을 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여성을 사망하게 이르게 해서 이 부분은 강도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금품을 강취했으니까 네. 폭행 중에 가장 강력한 폭행이죠. 강도살인죄가 되고 다른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은 살인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공범이 있었는데 공범이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죽였니? 이러니까 나 이런 일로 죽였어. 이러니까 공범이 그럼 나도 돈 좀 필요해. 돈 좀 줘.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이 그럼 나 이거 신고할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40대 남성이 이 사람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있는 사건은 앞에는 채무면탕, 그러니까 금전을 강취하기 위한 강도살인, 두 번째는 그 신고를 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 그래서 두 가지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피의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전과가 있었던 것 같던데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법 시스템이 선량한 시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전과를 보면 92년에 강도 상해를 해요.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자마자 특수 강도 강간이라는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최악의 범죄, 가장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강도 강간, 특수 강도 강간을 하는데 이게 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강도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사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데 2심인 항소심에 와서 이 사람을 15년으로 감경해 주는 거예요. 그냥 15년으로 감경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3년 만에 다시 선량한 시민을 두 사람 무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적어도 앞에 있는 게 강도상해, 특수 강도 강간, 그 다음에 강도 살인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지? 왜 이 부분에 항소심은 15년을 감경했는 거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전자발찌 하나 정도는 착용시켰어야 되는데 법이 소급이 안 됐기 때문에 착용을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 놓은,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법 시스템이 과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 안에 자유롭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그게 살인죄가 특정 강력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이 특정 강력범죄에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행이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정도를 판단해야 되고 사실 청소년은 전혀 아니니까 마지막 조항은 된다면 이 범행 수법이 얼마만큼 잔혹했는지 저는 사람 두 사람을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하는 것 자체가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에 합치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원님 추가로 이 질문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전과 이력 등을 좀 고려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니까 이 재판에 넘긴 이후 그러니까 기소한 이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일 때 이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건에서도 저는 이것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경찰이 조금 늦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영장실질 심사로 갔을 때 그 얼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의 검찰로 넘기기 전, 즉 피고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얼굴이었는데 지금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공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검찰로 가는 그 순간 정도 하나만 그 사람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상태가 국민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특히 인권위에서 절대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마스크라든가 모자 같은 걸 했을 때 그걸 절대로 이렇게 벗기지 마라 라고 또 이렇게 인권 권고적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되면 과거에 있는 사진, 정도와 이름, 나이가 신상 공개에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가 149점으로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도 5점 높아졌습니다. 영역별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으면 시험이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국어 최고점 인원도 28명에 그쳐서 지난해 151명에 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 수학 가형과 나형 표준 점수 최고점보다 무려 10점이 올랐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범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학생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46살 김신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백광석과 김신남이 살인 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침입했어도 살인 가능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계획적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광석과 김신남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15살 중학생을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백광석과 김신남은 지난 7월 공모해 백광석의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개 사육장이 동물단체와 지자체 단속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사육장들은 애완견 판매를 위한 번식이나 개발 보상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 용도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야산초 입구에 동물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불법 강아지 번식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내부 진입을 시도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일단 동물단체랑 걸기하고 저희는 민원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좀 다르게. 1시간여 대치 끝에 사육장 문이 열리자 처참한 내부 상황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녹슨 철장 안에 몰티즈, 푸들 등 소형 반려견종이 갇혀 있고 사육장 안은 온통 오물천지입니다. 사방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장 곳곳에 거미줄이 서 있고 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들 모두 관리가 전혀 안 된 모습입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자 이번엔 다른 이웃이 운영하는 불법 사육장 두 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 사육 환경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왜 애완견종을 기르는지 묻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강아지를 좋아해서 기르다 보니 자연스레 개체수가 늘었다면서 지금은 신도시 개발 보상을 위해 사육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알박기인 셈입니다. 나는 내가 원래 처음부터 개를 좋아해서 내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못 파니까 숫자 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키우고 지금은 진짜 저렇게 산게 신도시에 됐으니까 보상이라도 얼마 받을까 싶어서 갖고 있어. 나 빨리 됐으면 좋겠어.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사육장은 모두 4개 동, 애완종 160여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모두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시 일대 개발 보상이나 판매를 노린 불법 사육장이 더 있을 거로 보고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길을 찾아오면서도 주변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개농장을 오늘만 해도 2군데나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 구조를 마치고 남양주시는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동물학대 행위가 추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어 공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서울우유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목초지에 있는 젖소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콘셉트의 광고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리꾼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을 젖소에 비유하고 불법 촬영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늘 나오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이 11도, 대구는 12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